그래서 지난 네 가지 메커니즘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다루려고 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그 현장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총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챕터 4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챕터 4를 읽어보시면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이제 용량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지 리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리소시스는 자원량을 나타내고 스토리지는 저장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뭐 저장 자원량 정도 되겠습니다. 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지 않는데 왜 자원량이나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탄소 크레딧으로 이제 다 이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저장 자원량을 평가하는 이유는 뭐 어느 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어느 한 분지 내에 있는 총 저장 용량을 우리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봐도 뭐 서해도 보면은 서해 분지가 한 6, 7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곳이 가장 최적의 저장소일지 일단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남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한데 근데 우리 서해도 동해도 남해도 다 보면은 공장이든 아니면 파워플랜트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주장소를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다 하는 게 좋을지 이 후보가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어느 후보가 제일 저장 자원량이 많아서 제일 좋은 건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포집을 시작하게 되면은 매해 일정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산화탄소의 공급량을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저장 자원이 충분한 건지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톤씩 포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저장소에는 하루 뭐 그 한 해에 10만 톤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양은 많은데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전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아, 이 저장 자원량 뭐 이런 분류는 사실은 저희가 석유공학에서도 이제 석유공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뭐 탐사 자원량, 발견 잠재 자원량, 매장량 이 분류 체계랑 이제 유사하게 여기 보시면은 prospective storage resources, contingent storage resources, 그다음에 capacity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뭐 저장 자원량이든 발견 잠재 자원량이든 우리가 이렇게 그 표현을 썼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오른쪽에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이 말에 대한 번역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저장 자원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캐패시티는 그냥 캐패시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석유를 이제 개발할 때는 보면 이제 뭐 탄성과 탐사든 뭐 중자력 탐사든 인공위성이든 이제 뭐 지질학 조사를 가든 이렇게 우리가 탐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석유가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지구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여기 석유가 있을 걸로 판단된다. 혹은 지구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탄성과 탐사를 했더니 여기 어떤 구조가 보이고 여기 굉장히 큰 그 리플렉티비티를 가진다 해서 그러면 그 리플렉티비티는 보통 밀도차가 큰 위치의 어떤 경계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석유가 혹은 천연가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위치에서의 그 자원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탐사 자원량입니다. 탐사 자원량. 근데 탐사 자원량에서는 우리가 아직 실제로 우리가 유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간접적인 정보로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유출하는 거니까 탐사 자원량은 이제 그 양은 많을 수 있는데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런 다음에 실제 그 지역에다 시추를 해봅니다. 시추. 시추를 해가지고 어, 그게 실제 시추를 해보면은 그 안에 있던 유체를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 가지고 나온 유체가 어떤 종류인지를 봤더니 이게 천연가스다 혹은 석유다 하면은 그만큼의 자원량은 이제 발견 잠재 자원량입니다. 발견 잠재 자원량. 혹은 contingent resources. 그래서 prospective resources랑 contingent resources를 두 개 나누는 차이는 실제 시추를 해서 우리가 유체를 확인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두 개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추를 해봤더니 그게 천연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 못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장량을 봐야 되는데, 매장량을 이제 거기 어떤 걸 다 고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유가가 65불인데, WTI가 65불인데, 그러면은 65불 밑으로 생산 가능한 천연가스나 석유는 우리가, 어, 생산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 생산하는데 생산 단가가 75불, 85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석유 가격이 65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럼 팔 때마다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거는, 전체에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양 중에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의 양, 그만큼이 매장량입니다. 경쟁적으로, 일단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나누는 게 이제 매장량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탐사 자원량, 발견 잠재 자원량, 매장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동해가스전, 이제 대왕고래 시추를 하려고 할 때, 대왕고래는 여기 세 개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처음에 아브레우 박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5배가 묻혀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시추를 하기 전에 그거 발표를 했으니까, 그때는 탐사 자원량에 해당된 거겠죠, 그죠? 탐사 자원량은 이제, 어, 큰 어떤 우리가 탐사 자원량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어떤 큰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보시면 또 탐사 자원량에 보시면은 여기에 P90, P50, P10이 있습니다. 그죠? 자, P10, P90, P50이 있는데, 통계학에서 말하는 P50은 맨 아래에서부터, 맨 아래에서부터 이제 50번째 있는 게 P50이에요. 예를 들게 그러면 P90이라고 하면은, 어, 통계학에서 말하는 P90이라고 하면은, 이제, 맨 아래에서부터, 이제, 90번째, 맨 위, 그러니까, 위에서 10%, 아래에서 90% 있는 게 이제 P90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P90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나보다 값이 작은 애들의 비중이 90%이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 P90을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90은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클 확률이 90%라는 뜻입니다. 반대죠? 이게, 이제, 우리가 PDF를 그려보면은, 전기분포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P50은 내가 어느 유닛 값이 있는데, 얘가 이제 P90인 거죠. P90이라고 하면은, 이 뜻입니다. X1이라고 할게요. X1이라고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여기 비율이 있을 면적이, 얘가 정체 확률은 100%일 텐데 100%이 90%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90이 크겠어요? P10이 작겠어요? 아까 얘가, 말이 P90이 크겠어요? P10이 크겠어요? 이거 P90이니까, P10은 어디냐면 여기 있겠죠? P10. 그죠? 그러면은, P90이 커요? P10이 커요? P10이 커요? P90이 커요? 어떤 게 커죠? 선은 어떤 게 커? P10이 더 크죠? 그러면은 두 숫자 중에 어느 게 더 보수적인 거예요? 대형고 시추하기 전에 삼성전자 5배가 있다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 5개 있다고 말하는 게 가장 큰 거였다고 하면은, 그거는 P90이었을까, P10이었을까? 당연히 P10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P10,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 될 확률은 10%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잘 될 확률은 90%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측정한 거죠. 그러면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는 뭘로 받아야겠어요? P50 가지고 받아요. P50.
P50. 여기 가운데 있는 게 P50입니다. P50. 여기 석유공학에서는 P10, P50, P10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반 다른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일반 다른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아, CDF로 하죠. 이게 PDF인데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데 우리가 이제 CDF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소득분위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은 뭐 이제 퍼센타일 100분위 수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P10이고요. 여기 있는 게 P90, P50이고요. 여기가 있는 게 P90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통계학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와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는 확률의 그 누적 확률이 10%냐, 50%냐, 90%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나보다 이제 파지티브 인피니티로부터 지금 나까지 이 전체 누적 확률 분포가 90%냐, 50%냐, 10%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0% 확률론 이거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90% 확률로 이건 보장한다는 거예요. 최소 이거는 내가 90%의 확률로 이거는 내가 확답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50% 확률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10% 확률로 확신할 수 있는 거니까 중장이 안 좋은. 근데 이제 통계는 뒤집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탐사 자원량도 이제 이게 그 탄성포 탐사를 보면은 왜 누가 해석을 해서 이제 위에 층서랑 아래 층서를 이제 끊는데 탄성포 탐사 자체의 해상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선을 이제 위로 조금 끊게 되고 아래로 조금 끊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P10이나 P90이 나올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유체의 양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뭐 공공률이라던가 아니면 암석의 종류라던가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이 또 어떤 건 커지고 어떤 작아질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발견 잠재 자원량에서도 P90, P50, P10이 있는데 자, 여기는 컨틴전트 리소스니까 이거 1C, 2C, 3C라고 합니다. 1C, 2C, 3C. 1C, 2C, 3C.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생산이 가능한 부분만큼 보는 게 매장량인데 그죠? 그러니까 양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전체 부피니까 수직의 부피라고 하면은 prospective resources. 그다음에 컨틴전트 reserves. 마지막에 꼭 S를 붙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무슨 단계냐면 이제 탄성과 탐사, 그러니까 이제 진리조사 나갔고요. geology survey, survey, 지질조사 나가서 관측을 받고 그리고 사이즈믹도 해봤고요. 사이즈믹만큼이 아니라 뭐 세럴라이트, 그러니까 인공위성 이미지로 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렉트로마그네틱이나 그래비티 같은 뭐 중자력 탐사라든가 아니면 전자기 탐사 같은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오피직스를 이용해서 GNG 다 섞어서 GNG 이 조사를 한 게 여기 담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전체 평균 천연가스의 볼륨 자체가 하나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니까 P50, P10 그러면은 여기 내가 양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시추를 하게 되면은 시추를 하면 우리가 뭘 얻죠? 시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유체 종류도 일단 판단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게 유체 종류가 석유였다고 하면 올라가는 건데 시추를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시추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시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추공 따라서 시추 공백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은 웰로그라고 하죠, 웰로그.
웰로그를 측정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암석 샘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잖아, 그죠? 그걸 코어 샘플이라고 합니다. 코어 샘플. 코어 샘플 가지고 올라오면은 뭐 레귤러 코어 어널리시스나 아니면 스페셜 코어 어널리시스 같은 걸 수행해가지고 펄메빌리티나 투과도 같은 거, 투과도나 상대 위치 투과도 같은 거, 혹은 뭐 모세가나 편상이라든가 메타빌리티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실험할 수 있고, 웰로그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공률도 볼 수 있고 암성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더 좁아질 것 같아요? 더 좁아질 것 같아요? 넓어질 것 같아요? 어, 좁아질 것 같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범위는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그때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컨틴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거를 1C라고 하고 얘를 2C라고 하고 얘를 3C라고 하는 걸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맨 아래서부터 이 1C까지 범위를 C1이라고 하고요. 여기 범위를 C2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C3라고 합니다. C1, C2, C3랑 1C, 2C, 3C가 다른데 아무것도 없는 거 양에서부터 C1, 1C까지 범위를 C1이라고 표현하고 C2라고 표현하고 C3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과 시각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얘는 그 사이에 있는 각각의 양이 이제 C1이었나 C2였냐 C3였냐 이거 말을 한 거고 C, C1만 있는 게 1C고요. C1 더하기 C2란 게 C2, 2C고요. C1, C3, C3 한 게 3C가 됩니다. 맞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러니까 엄밀히 이제 1C, 2C, 3C랑 C1, C2, C3랑 다른 거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 시추를 한 번만 한 번만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은 여기서는 시추를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주입정도 만들어야 되고 생산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시추공 정보들이 들어올 테니까 얘네들이 시추공 정보, 웰로그나 아니 콘센트 시추공 정보인데 더 많은 정보들이 올 테니까 리저브로 가게 되면은 얘가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게 되죠. 여기 맨 아래에서부터 P90까지 있는 여기 부분 올라가면 프로브드라고 하고요. 프로브드. 그리고 프로브는 얘는 R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P를 쓰거든, R을 쓰는 게 아니라 P를 쓰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P1이라고 합니다, P1. 프로브드를 P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에서 passible과 probable이 다른데, probable이 좀 더 확률이 큰 거고요. 50% 확률이 큰 거고, 근데 passible은 굉장히 확률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사이에 있는 거를 probable reserves, proved reserv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는 P2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passible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얘는 3P, 2P, 1P.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원C잖아요, 그죠? C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C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2C는 뭐냐면은 C가 두 개 있으니까 2C가 된 거고 C가 세 개 있으면은 3C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1P면은 proved reserve만 한 거니까 1P고요. proved에다가 probable까지 한 게 2P고요. possible까지 하게 되면 P가 세 개 있는 거니까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각각이 이제 의미가 나온 거죠. 사선에서 다섯
탐사 자원량은 어디 보고서에 실지도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공개를 해서 마치 이게 다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져갔어요. 사실은 시추를 하고 최소 석유는 천연가스 나왔으면 그때 이제 발표를 했어도 전혀 늦지 않았을 건데, 여기 얘기한 거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프루브드 리저브가 뭐고, 프로버블 리저브드가 뭐고, 파시블 리저브가 있어요. 회사에서 갔더니 인터내셔널 때 내가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취직을 했는데, 미얀마에서 새로 신규 가스전을 개발했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미쯔비시가 아니라 그 SLB에서 우리가 봤더니 프루브드 리저브랑 프로버블 리저브랑 파시블 리저브를 세 개를 알려줬어요. 내가 팀장한테 알려줘야 돼. 팀장한테 뭘 알려줘야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1P, 2P, 3P 중에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세 개 중에 뭘 알려줘야겠어요? 2P가 그래도 가장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는 2P가 돼야겠죠, 2P.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팀장한테 말할 때는 2P를 보고를 할 거고, 팀장에게 그러면 이게 그 상한과 하한 얼마나 돼? 하면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1P나 3P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를 봤을 때 여기 자산이 지금 양이 얼마나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사업의 리스크는 얼마나 되냐 보면은 1P나 3P가 얼마나 벌어져 있냐 혹은 좁아져 있냐를 가지고 우리 판단할 수 있겠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줄어들 거고요. 정보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똑같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리스크를 계속 우리 안고 가는 거죠. 또 이걸 우리가 북키핑, 일종의 북키핑이잖아요. 우리가 책에다 우리가 정확히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두는 건데, 이거를 왜 석유가스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자원 이런 거를 개발할 때는 보통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지 않고 개발해서 중간에 어느 회사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는 경우 우리가 팜 아웃이라고 하고요. 사는 것을 팜 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팔고 나갈 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 평가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 혹은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석유가스 말고 이제 이산화탄소 지중전환을 봅시다. 맨 아래에 단계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탄산과 탐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질학 조사를 해봤을 때 꽤 괜찮은 저장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맨 아래에 있는 거겠죠. 저기 맨 아래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prospective storage resources입니다. 그죠? prospective storage resources. 마찬가지로 여기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거기서 뭘 하면은 컨티니언트 스토리지 리소시가 되냐면은 시추를 한번 해봐야겠죠. 시추를 해봤더니 거기에 암석의 품질이 좋고, 그리고 이 캠락이 정확히 잘 닫혀 있는 걸 내가 좀 확인했고, 어느 정도 시추를 하다 보면은 덮기하면 지나갈 테니까 덮기하면서 우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런 거를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장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면 컨티니언트 스토리지 리소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컨티니언트 스토리지 리소시에서 실제 이산화탄소 주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탄소 크레딧을 받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 개발하는 비용보다 탄소 크레딧 비용이 높아지는 경제성이 있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캐퍼시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캐퍼시티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이산탄소 거래 가격 누가 제일 잘 맞췄어요? 이산탄소 거래 가격이 얼마쯤 하죠? 중간고사 문제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아연 씨 본인이 제일 잘 맞췄던 것 같은데 얼마로 적었어요? 1300원? 그날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온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산탄소 농도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아연 씨 얼마로 썼어요? 그것도 아연 씨가 둘 다 제일 잘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이 있는 부분은 없고, 사실 이건 다 이제 정부의 보조가 돼. 정부의 보조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기 쓸 때 싸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저렴하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게 국민의 합의에 이루어지면은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정해놓은 탄소 배출권보다 양을 좀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근데 회사가 그걸 다 부담하는 거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제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 부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적당한 직장이 있고 적당히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조금 더 비싸게 30%에서 40%더 비싸게 이제 전기료를 내가 낼 의향이 있고, 그게 다 가능하다면 이제 그게 캐퍼시티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태양광과 풍력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 풍력을 갑자기 지금 하게 되면은, CCS를 하면은 3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태양광 풍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는 한 태양광 풍력이 양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제 그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ESS라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대용량의 리튬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통 4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 10년, 그러니까 배터리이기 때문에 10년밖에 못 쓰는데, 10년짜리 40기가와트 ESS 만드는데 보통 40조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까지 내가 다 녹여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CCS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이제 탄소 포집과 이제 지중 저장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급격하게 오르니까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그걸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중간 역할로서 우리가 탄소 지중 저장을 2050년, 30년, 40년, 50년까지는 우리가 계속 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트래핑 메커니즘 있었고요. 구조, 잔류, 용해, 그다음에 미네랄리제이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피지컬 트래핑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오케미컬 트래핑 메커니즘 합니다. 약간 용해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피지컬로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지오케미컬한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우리 봤습니다. 하나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점점 다르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 용량 평가하는 방법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는 그러니까 뭐가 스태틱이고 뭐가 다이나믹이냐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유체를 주입하게 되면은 유체가 들어가면서 일단 이산탄소를 우리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 지층에 있던 유체의 온도랑 이산탄소 온도가 다릅니다. 그죠? 그럼 온도가 다르니까 열이 확산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체를 주입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압력에서 새로운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압력이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유체가 다른 하늘에 비집고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달시 플로우나 아니면은 멀티페이스 플로우 같은 게 이제 다공성 매질 속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이제 유체가 흐르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현상을 고려하는 게 다이나믹이고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유체가 어떤 물리적 변화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했다는 걸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정적 메소드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물론 이제 많은 정보가 없으니까 스태틱 메소드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면 취득할수록 이제 다이나믹 메소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정확하냐면 당연히 다이나믹 메소드가 더 어렵고 더 정확하겠죠. 회사에서는 다 다이나믹 메소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메소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터리얼 밸런스 메소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제일 어려운 걸로 치면 얘가 제일 어렵고요. 제일 쉬운 걸로, 제일 간단한 걸로 치면은 얘가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머터리얼 밸런스 메소드. 머터리얼 밸런스는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완전 얼리 스테이지, 그다음에 미드 스테이지, 마지막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이제 레저버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지하 공간 모델링을 완전히 마친 상태. 그래서 나중에 난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미드 스테이지, 그다음에 완전히 그 저류층 특성화를 마친 상태에서는 레저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볼루메트릭 방법에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교재. 볼루메트릭 방법을 보면 이제 보시면은 요구되는 데이터가 가장 적고 가장 빠르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업앤다운이 큽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기술을 전개해주면서 더 어렵지만 그 불확실성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자,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딱 시추나 아니면 시추를 하고 나서 웰로기 자료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데이터만 필요로 하고 대신에 언서티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풋 데이터가 조금 바뀌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오차나 혹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터리얼 밸런스 MB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냐면은 실제로 주입을 해보면서 초기에 이제 주입이 시작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주입될 때마다 그 압력 변화가 생길 건데 주입이 되고 나면서 발생되는 압력 변화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거보다는 이제 위에서는 이제 유체에 대해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암석적인 특징만 우리가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 아래에서는 암석뿐만 아니라 이제 유체의 성질도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락 프로퍼티 약간 덜 센시티비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의 그 성질을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머터리얼 밸런스나 시뮬레이션 둘 다 이제 방법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지하 공간이 깊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다 생각해봐. 근데 시뮬레이션 돌릴 때 내가 그냥 전체를 그냥 하나의 칸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 한 칸의 전체 성질이 다 똑같다. 마치 우리가 지하 공간에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탱크에 이상서 집어넣는 것처럼 고려하는 게 머터리얼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셀로만 나누는 게 이제 머터리얼 밸런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압력과 온도가 전파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 이렇게 잘게 나눠가지고 한 100만 개 정도 되는 셀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안에 있는 성질들 여기 예를 들어 프레셔 2,2에서 프레셔라고 하면 얘는 3,2에서 프레셔 하면 이제 각 그리드 셀마다에 있는 프레셔나 아니면 온도 같은 거 고려하겠다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게 마치 그냥 저장소 전체를 하나의 탱크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고려하는 게 머터리얼 밸런스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저버 캐릭터라이제이션 특성화를 해야 된다.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process of revealing related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저장소에 저장되는 데 관련된 그 이제 암석의 성질들 그리고 암석과 유체 간의 성질들을 다 이제 밝히는 건데 대표적으로 공공유가 투과도가 있죠. 그리고 암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암상별 있는 우리가 relative permeability라든가 아니면은 오세근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밝히고 나면은 이제 밝힌다는 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SLB든 할리버튼이든 혹은 CMG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여기 지금 맨 아래께. 그리고 이제 이 레스터라이즈라는 표현이 있는데 레스터라이즈가 뭐냐면은 어느 한 이제 공간을 각 그리드로 나누는 그거를 영어로 레스터라이즈라고 합니다. 그 격자화를 시키는데 보통 어떻게 격자를 시키냐면은 10만 개에서 혹은 1000만 개까지 10만 개, 1000만 개까지 이제 모델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복잡도에 따라서 이 셀을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달수 이퀘이션이나 매스 컨저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풀어서 계산하는 게 시뮬레이션이다. 네 가지 트래핑 메커니즘이죠. 보면은 볼로메트릭은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스트럭처 트래핑밖에 고려를 못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머터리얼 밸런스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스트럭처밖에 고려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머터리얼 밸런스를
용해까지 이제 조금 이제 확장시키는 걸 연구이긴 한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둘 다 스트럭처에 국한되어 있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잔류 트래핑이나 아니면은 솔루빌리티, 이제 용해 트래핑이라든가, 마지막에 광물화도 요즘에 시뮬레이션에서는 옛날 그림인데, 요즘에 시뮬레이션은 광물화까지도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옵션. 여기 여기 이제 끄어주세요. 여기 광물화까지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볼로메트릭 메소드에서 어떤 걸 우리 보면은 우리 볼로메트릭 지금 할 겁니다. 할 건데 굉장히 그 구조에서 오는 전체 부피 굉장히 그걸 이제 하이 레벨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자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의 정운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레지듀얼이든 아니면은 그 솔루블이든 이런 그 마테리얼 밸런스에 자꾸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볼로메트릭 메소드니까 이게 용접법에 볼로메트릭 메소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구조나 아니면은 이제 층서 변화에 따른 그 부피만 고려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집어넣어줄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퍼져나갈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이 전체 범위를 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지하 공간인데 여기 한 1km 아래에 있는데 지금 위에 이제 그 덮개함이 있고 아래에 이제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부분만큼이 사암이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주장전을 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그 브라인이 차 있잖아요. 그죠? 브라인. 대염수가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산소 집어넣는데 이산소가 이 브라인을 다 밀어내고 전체를 다 이산소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 전체 볼륨 중에 얼마만큼이 이산탄소 대체가 될 건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에피션시 팩터라고 합니다. 에피션시 팩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그럼 이 브라인을 밀어주면서 갈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효율이 100%라고 하면은 그냥 브라인 너 다 가 해가지고 그냥 여기 전체를 다 그냥 그 이산탄소로 대체해 주는 거니까 전체 볼륨이 다 이산탄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 좋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을 밀어낸다고 하면은 이 물이 어디 밀려 나갈 데가 없잖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지하 1km라고 그러죠? 위에 지하수랑 연결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산소 집어넣어도 그 지하수랑 안 샌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우리 계속 뭐 집어넣으니까 새로운 부피가 물이 아닌 다른 위치가 차고 있는데 그러면 물이 어디론가 가동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압력이 자꾸 높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생각하세요? 압력이 높아지면은 물이 조금 압축을 합니다. 물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압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압축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하 1km 밑에서 우리가 높은 압력을 처리해주면은 뭐 물이 예를 들어서 0.1%만 부피가 줄어들어도 그거만큼이 여기 수십 킬로, 뭐 수백 미터 묻게 되는 이 부피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부피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피만큼 우리가 이산탄소를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건너뛰고 그러면 염대수층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블로메트릭 메소드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A는 뭐냐면요. 여기 저장소에 있는 아래 면적 전체 크기를 이제
이 아래 면적 전체 크기, 여기 아래 면적 전체 크기를 우리가 AT라고 하고요. 토탈 에어리아. 그 다음에 HG는 뭐냐면요. 지금 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을 건데, 얘 그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평균 두께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HG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공분율. 그리고 이제 여기 집어넣었을 때 들어오는 이 초인계 상태 이산탄소. 이게 이산탄소인데 걔네들의 밀도 세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필요합니다. 간단해요. 보면은 그 아래 면적에다 높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아래 면적에다 높이 곱하면 뭐가 나오죠? 타임시. 전체 부피가 나오죠. 벌크 볼륨이 나오죠. 근데 그 전체 볼륨에다가 공유를 곱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저장소 층에 이제 보면 여기 암석 입자가 있어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이제 그 암석 공기를 곱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암석을 제외한 여기 공극 전체 부피인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 공극의 부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공극까지 곱하면은 벌크 볼륨에서 지금 비어 있는 그 공극의 전체 부피가 나옵니다. 왜 우리 공극 부피를 하냐면은 유체는 공극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공극 부피가 나왔는데 그럼 그 지금 그 공극 부피가 유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부피인데 거기 전체에다가 이제 이산탄소의 밀도를 곱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이 전체 공극이 다 이산탄소로 대체됐다고 가정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 있는 이산탄소 전체 무게가 얼마이냐 말하는 거겠죠? 그죠? 벌크 볼륨, 포어 볼륨, 그 다음에 그 포가 전체가 이산탄소로 다 대체가 됐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밀도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산탄소 전체 들어간 질량이 나오는 겁니다. 질량.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안 밀릴 거라는 거죠. 다 안 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 전체 이꼴 뭐냐면 이론적, theoretical, 그러니까 이론적 저장량 이렇게 생각해요. 이론적 저장량인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 저장량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제 하는 거는 이펙티브 저장량은 이론적 저장량에다가 여기 아까 앞에서 봤던 efficiency factor라고 하는 대문자 1을 곱해야 된다. 대문자 2의 전체 그 이름은 storage efficiency coefficient 혹은 storage efficiency factor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fraction이라니까 무차원의 값이다.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그러면 이 전체 부피 중에서 얼마만큼 이산탄소가 들어갈 거냐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토리지 에피시엔시 팩터를 이제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위에 이제 캠락이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이제 덮개함이 있다고 아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래로 가는 이 덮개함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유체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이제 클로즈 바운드리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건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는 있는데 아래가 없어가지고 아래가 이제 유체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오픈 바운드를 생각하는 겁니다. 왼쪽이 클로즈드 바운드리, 오른쪽이 오픈 바운드리다. 우리가 이제 클로즈드 바운드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자, 여기 왼쪽 방법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우리가 그 전체 이제 부피가 변하지 않는 어떤 굉장히 큰 뭐 강철통 같은 데다가 굉장히 고압 탱크 같은 데다가 이미 여기 다 찼는데 거기 우리가 억지로 더 유치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던 여기 그 저장소 안에 보면은 있었던 유체가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브라인 있죠, 브라인. 근데 브라인이 있고, 브라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말고 브라인이랑 뭐가 있었어요? 공극에는 브라인이 있었고요. 여기 공극만큼은 브라인이 있는데, 그죠? 얘가 이제 브라인. 브라인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락이 있습니다, 락. 그죠? 브라인과 락 그린 전체 합친 게 초기 상태의 전체 부피였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압력을 자꾸 가해주니까 뭐가 되냐면은, 브라인도 이게 그 압축을 받아가지고 작아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락 그레인도 압력을 받아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베타는 뭐냐면은 이제 락 그레인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제 락 매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매트릭스. 그러니까 암석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 이렇게 그 암석을 구성하는 퇴적되었다는 입자 그레인 하나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공극이 있는 건데 얘네들 우리가 다른 말로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의 M을 가져와서 그럼 암석의 압축률입니다. 베타는 압축률에 더하기 브라인의 압축률. 거기다 뭘 곱했냐면요. 초기 상태의 압력이 있을 거고 주입이 끝나고 나서 최후 상태의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델타 P를 우리가 거기다 곱해주게 되면은 압축률에다가 델타 P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부피 변화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인이 얼마나 부피가 변했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부피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되게 이제 그 파스칼로 보면은 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70 곱하기 10 하는 10승 압축률은 이제 압력이 역수기 때문에 이제 그 파스칼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물은 3에서 6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파스칼의 역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값이 작잖아요. 그죠? 굉장히 값이 작은데 10 마이너스 10승이나 곱해져 있으니까 값이 작은데 대신에 델타 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이제 값이 작긴 하지만 우리 델타 P가 커지면 클수록 부피 변화량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델타 P에 해당되는 거는 이니셜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저장하기 전에 처음에 초기 상태의 압력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Pmax는 뭐냐면은 주입을 최대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 최대로 압력이 높았을 때 우리가 되게 언제까지 압력을 높일 수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에 있는 덮개암의 그 프랙처링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대 압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외 다른 리키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최대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층이 있으면 단층을 발생시킨다던가 혹은 덮개암이 있을 때 덮개암의 그 모세관 압력이 이기고 나가는 압력만큼 우리가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캐필러리 브레이크스루 이런 게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택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 압력 빼기 이니셜 프레셔 한 것만큼 우리 압력이 변화가 됩니다. 압력은 이만큼 변하는데 그때 매트릭스나 아니면 브라인은 이만큼의 압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 두 개 합이 예를 들어서 50 곱하기 10-10승이라고 할게요. 50 곱하기 10-10승. 그래서 여기 이 가정합시다. 이 경우에 제가 아까부터 여기 1km 밑으로 했죠. 1km. 지하 1km 밑에 있는 정수압은 보통 몇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km 위로는 다 이제 그 프레시 워터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km 밑에 있는 이 위치에서의 압력이 얼마가 돼요? 지하. 자, 정수압은 로 GH인데 거기에다가 대기압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면 1000kg per 세제곱미터고요. 곱하기 9.8 미터 per 세컨 곱하기 1000미터 플러스 파스칼이니까 101325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초기 압력이? 백 100기압 정도 나오는데 100기압. 대기압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이제 압력을 점점 높여가지고 100기압이었는데 압력을 점점 높여가지고 250기압까지 높였다. 얘는 P 이니셜이고 이니셜 P 맥스. P 맥스는 250기압이라고 했으니까 25 곱하기 12 6승 파스까지 내가 올렸다. 이 P 맥스고 P 이니셜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압축률이 이렇게 될 때 이때의 저장 그 스토리지 에피션시 코에피션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 안 해서 계산했어? 왜 안 하는데? 초기압이 약 100기압 정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1시에 오세요. 네. 네네.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브라인의 압축률이랑 그다음에 암석의 매트릭스 압축률의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파스칼이래요. 압축률은 그 값에다가 이제 압력 변화를 곱하게 되면 부피 변화랑 비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기 상태의 압력은 1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10의 5승 파스칼이 1기압이니까 100기압 이응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입을 언제까지 하냐면 25 곱하기 12 6승 파스까지 약 250기압까지 하면 150기압이 증가하는 동안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주입 저장했다고 하면은 이때의 스토리지 에피션시 코에피션이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계산 중이에요?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없애면 얼마 나와요? 12 마이너스 그걸 없애면 되잖아. (0.07) 0.07 나왔죠? 0.07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전체 볼륨에서 7%만큼만 우리가 이산화탄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스토리지,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결과 나왔던 스토리지 에피션시 코에피션이 7%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넓은 이 공간이 있다고 해도 여기 다 이산화탄소 집어넣는 게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계산했던 브라인과 그다음에 그 락 매트릭스의 두 개의 압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술적으로 넣을 수 있는 최대 압력과 초기 압력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넣을 수 있는 거는 7%다. 7%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죠. (25 곱하기 10의 6승일 때) 이렇게 하면은 에피션시가 7%가 나온다. 그죠? 7%면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왜 크게 나오냐 보면은 제가 암석의 압축률을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암석의 압축률을 크게 잡아서. 보통 여기 보면은 암석의 압축률이 3에서 70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물은 3에서 6밖에 안 바뀌니까 뭐 이 값이 더 작아지려면 뭐 10까지도 작아질 수가 있고 작아지잖아요. 10이었다고 하면은 7% 5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약 1.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는데 7% 굉장히 큰 값이 크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오픈 바운드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뭘 압축시켜서 나온 부피만큼 이제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집어넣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부피가 밀려나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물을 밀어내서 나간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밀어내느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을 다 밀어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 집어넣는데 물을 다 밀어낼 수 있어요 하면 이제 그냥 여기 전체가 다 차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보면 왜 안 되는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지올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EGO, EV, ED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책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질학적인 불확실성에 의한 에피션시, 두 번째가 그 마크로 스케일에서 그리고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니까 세 가지 여기도 각각 다 뜻이 있습니다. 각각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곱하게 되면은 되게 나오는 이게 보면은 이제 약
2에서 1% 정도 나오는 그 값들이 대부분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4장을 읽어 오세요. 다음 시간에 4장 읽어서 가지고 오셔서 4장 내용을 우리가 다루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한 건 뭐냐면은 이 값이 정확히 뭐고 이 값이 정확히 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에피션시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앞에 뭐 전체 볼륨에다가 포로시티에다가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곱하게 되면은 양이 나올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만 계산하면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로 계산하면은 이걸 확률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확률론적 계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론적 계산해야지 우리 P10, P50, P90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느 예측값을 보는 게 아니라 예측값의 불확실성까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 없다고 했는데 수업을 하고 제가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를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숙제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숙제 다들 하셨나요? 다들 하셨어요? 오늘까지 아닌가? 아, 수요일까지요? 아, 수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 다 하시면 되고 그때 물어봤던 분이 아이언 씨인가요? 그때 그 투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순서대로 따다닥 하면 마지막 문제 풀려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하셨어요? 혹시 아니? 아니 하려고요. 예.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조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